요즘에 제가 일본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정말 끝났다는데 이게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니케이 지수라고 이제 주가 지수가 4만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한국이 일본한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이 질문 중에 이제 몇 개는 맞고 또 몇 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한데요. 과연 일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정말 부활한 것이 맞을까요? 황대성 씨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덤비세요.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검사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우편으로 그걸 배달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마트하게 다 개발이 돼 있는데도 우편으로 하는 걸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19년도였거든요. 이제 음식을 먹는데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커피를 먹어도 카드가 안 된다고. 이때는 또 잘 안 됐을 때네요. 19년도는 안 돼가지고 카드만 들고 갔다가 와이프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 커피값 하나도 못 내는. 18살 어린데 와이프가 돈을 대신해주고. 그래서 일본 왜 이렇게 멈춰있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그때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개발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카드 리더기가 우리나라 2019년이면은 여러분 카드가 개발되면 개발됐지. 맞아요. 단말기는 개발이 이미 다 끝나 있거든요. 그렇지.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동료들하고 좀 긴급하게 서류를 좀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동료들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서류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이제 전자 서명을 해서 다시 나한테 빨리 돌려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PDF 파일을 열지 못하는 동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료는 아니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혹시 팩스 있냐? 근데 팩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팩스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일이 해결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사실은 뭐 몇 년 전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팩스 도장 종이가 3대 신기라고 불립니다. 원래 이 3대 신기라는 거는 그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거울, 칼, 그리고 고곡이라고 불리는 장식용 구슬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본 왕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3대 신기가 바로 이 팩스 도장 종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사항들이 많았는데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사실 늦춰져서 2021년에 치러졌는데 그때 이제 NHK가 전 세계에 발신을 하면서 팩스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달라. 와 팩스로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팩스가 뭐냐, 내가 아는 팩스랑 뭐 다른 거냐, 뭐 이런 웃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하고 비교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일본은 재택근무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야 돼서 집에서 직장으로 출장 신청을 한 다음에 직장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의미가 없죠. 복잡해. 도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선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때 이제 일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필을 다 깎고 있었습니다. 와. 선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선거할 때 투표 용지에 그 연필로 이름을 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1인당 연필 하나씩 주려고 공무원들이 10,000개를 다 깎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실제로 이제 이 조사를 보시면 이 디지털 기술 같은 이제 적응력을 조사한 건데 일본이 32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한국이 6위로 평가된 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아날로그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이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도 있고 2차 산업혁명도 있고 이렇게 차수가 좀 있는데요. 그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핵심이 됐던 기술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은 전 산업에 응용되면서 관련된 이제 보완적인 발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 같은 걸 우리가 범용기술이라고 부르는데 19세기 말이 되면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가 이제 새로운 범용기술이 되죠. 요걸 이용한 게 자동차, 세탁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다시 100년 뒤 20세기 말에 범용기술이 뭐냐면 인터넷하고 컴퓨터입니다. 이게 1990년대인데 일본은 1990년에 버블이 붕괴하고 한 1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때 충분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썼던 그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팩스 도장 종이가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나만 쓰면 쓸 데가 없죠. 누군가 다른 사람도 스마트폰을 써야 통화가 되잖아요. 그래 쌍방이지. 그렇죠. 나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팩스는 좀 오래됐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팩스가 굉장히 편한 거죠. 네. 이제 무슨 문제인지 그게 확실히 네트워크 알았습니다. 효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날로그가 좋아서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도 할 수 있고 디지털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아날로그가 좋아서 난 이걸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취향인데 지금 일본의 상황은 아날로그를 쓰면서 디지털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향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도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어땠냐면 한 달 반 만에 400건이 넘는 항의성, 반론이 제출됐습니다. 왜 그래? 일단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팩스가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이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팩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려면 또 팩스를 아까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팩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직도 이 팩스를 버리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 그래서 뭐 민간 부문까지 다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뒤처져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공공 영역, 퍼블릭 섹터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뒤처져 있고 민간 부분은 그래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칭찬 중에 우리 사유리 씨는 잘 아시겠지만 마지메하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너 눈빛 보니까 오늘 한 대 맞을 만하다. 너 눈 똑바로 떠. 맞을만하다. 맞을만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당신 참 마지메하다 이 칭찬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칭찬이거든요. 조사를 보시면 일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근면하다 응답한 비율이 50%에서 66%, 1입니다. 1위. 40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다른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본인 이미지도 근면하다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실 근면하다는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와이프한테 느꼈던 부분인데요.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대기업을 다녔었거든요. 일본의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야근을 11시 그래 전철 끊길 때까지 하고 그리고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하고 정말 일주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던 것 같은 느낌? 일본은 근무 시간 외 수당을 잘 주는 나라인가요?
예, 잘 줘요. 와이프 다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걸로 받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만약 화장 받고 싶어요 새벽에 새벽이라도 뭐 같은 가격으로 금액으로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저는 한 번 촬영이 있어서 일본에서 7시 오전에 7시에 예약했는데 추가 요금으로 70만 원 나왔어요. 우와, 너무 이렇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죠. 월급은 좀 작은데 수당, 테아테라고 하는 게 충실하게 돼 있죠. 그 야근을 잘 노리면 한몫 챙길 수 있겠네요. 뭐 단단히. 야근 머신으로. 야근. 야근 머신으로. 그거는 이제 마지미하지 않은 생각이죠. 조금. 네. 마지막하지 않은 생각. 근데 이제 일본에는 가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로사거든요. 과로에서 이제 사망했다 이건데 2002년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 온라인판에 등재된 일본어입니다. 가로사구나. 카로시. 근데 이제 그만큼 가로시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서 등재될 만큼 일본에는 일본의 이 과로사의 역사는 굉장히 깊은데요.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죠. 대기업 신입사원이 사택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 신입사원은 130시간에 달하는 추가 근무 시간에 시달렸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이 과로 자살이라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그 당시 1위를 하던 광고 회사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본사, 전국지사 전부 이제 불 끄는 캠페인,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라고 이런 캠페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CEO도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일본에 공부하고 일하고 했을 때 동료들을 보면 이 친구들 정말로 근면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의 근면성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일본도 1870년대, 80년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본을 처음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1882년에 요코하마에서 발간된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 사람들은 게으르고 향락을 즐긴다. 문명 사회로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고 향락을 즐겨서 그런 거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외다. 그렇다면 이게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근면 성실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를 근면 성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지 수백 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수백 년이요? 아주 옛날 일본에는 마비키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비키? 이 마비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속가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식물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은 일부 이제 좀 제거를 하죠. 그런 걸 우리가 마비키라고 하는데 요 에도 시대에는 이 마비키가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잎 하나라도 줄 생각으로 영아 살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에 적셔서 그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우바스테라는 풍습도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은 뭐 인권도 없었나 그 시대는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비키나 우바스테 같은 이런 풍습은 사실은 인구 압력을 견디기 위해 생겨난 풍습이죠.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생긴 풍습인데 이 마비키가 사라지려면 생산성이 크게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이 많이 생산돼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냐면 17세기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보면 경지 면적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면서요. 인구도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요.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미 이제 토지는 개간할 대로 다 개간을 했고 여기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개간된 토지에서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쌀도 하나를 심어도 좀 더 많이 열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모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농사를 지어서 생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땅이 이 지력이 빨리 떨어지죠. 농사를 2번 지으니까. 그래서 이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영양분이, 양분이 충분한 금비라고 비료를 사서 써야 돼요. 요거를 사서 쓰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옷감 짜고 농한기, 농번기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정말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근면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면하게 일해서 생산성 혁명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근데 정말 죽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근면하게 사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나중에 산업혁명을 하면 노동자를 확보할 때 우리가 취업시켜줄 테니까 일해라 그런다고 성실히 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근면하게 일하는 게 몸에 배어야 돼요. 오랜 시간 습득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일본은 자동적으로 근면한 농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로 그대로 흡수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